오빠, 우리 아기 심장 뛰기 시작했어. 나 지금 너무 떨려 죽겠어. 남편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를 본 순간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기라니? 누가 애를 가졌다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신우이 세이였어요. 세이 아가씨가 왜 우리 그이한테 이렇게 징그럽게 오빠라고 해? 그때 덜컥 하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유진이 황급히 캐비닛에 숨었죠. 아유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6달째 눈도 못 뜨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신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팩 내던지면서요. 오빠, 진짜 답답했지? 조금만 더 참아. 아우, 숨 막혀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네. 그 눈치 없는 여자는 아직 안 왔지? 응, 방금 1층에서 엇갈려 올라왔어. 근데 오빠,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볼래? 어디? 아이고 내 새끼. 요만한 게 뛰어. 저 여자만 완벽하게 정리되면 우리 둘이 돈 챙겨서 멀리 떠나는 거야. 알았지? 호호. 당연하지. 사망보험금만 타내면 우리 셋이 진짜 행복하게 살자. 캐비닛 안에 숨어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유진은 입을 헉 하고 틀어막았습니다. 뭐야? 둘이 진짜 남매가 아니었어? 내 돈 노리고 신우이 행세를 한 거야. 눈물 대신 서늘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바닥에 떨어진 신우이의 귀걸이를 조용히 주워든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니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아주 피눈물 쏟게 만들어줄 테니까. 과연 유진은 이 완벽한 사기극을 어떻게 뒤집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병원 특실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나지막이 울렸어요. 서유진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 강도준의 손을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6달째였어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했는데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죠. 오늘은 얼굴색이 좀 나아 보이네. 유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걸 알면서도 유진은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간병인이 문을 빼꼼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저 잠깐 아래층 좀 다녀올게요. 교대 시간이라서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병실엔 유진 혼자 남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낮게 진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잉, 지잉. 유진이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소리는 침대 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손을 넣자 낯선 물건이 잡혔죠.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휴대전화였어요. 유진은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거기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그 회색빛 사진. 작은 콩알 같은 형체가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오빠, 우리 아기 심장 뛰기 시작했어. 유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강세희,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숨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세희가 왜? 말이 입 밖으로 온전히 나오질 못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병실 구석에 놓인 좁은 비품 보관장. 유진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만 아주 살짝 열어둔 채로요. 곧 병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선 사람은 강세희였습니다. 세희는 문을 닫고 주위를 한번 쓱 둘러봤죠. 그러곤 익숙한 손놀림으로 창가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렸어요. 병실 안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캐비닛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만 같았죠. 세희가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빠 나왔어. 이제 아무도 없어. 그 순간 유진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6달째 미동도 없던 강도준이 스르륵 눈을 떴어요. 그러곤 얼굴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를 아무렇지 않게 벗어던졌죠. 침대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키는 게 아니겠어요. 세희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강도준의 목소리는 멀쩡했습니다. 병자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희가 도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진짜 심장 소리 들었어. 도준이 세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기가 생긴 거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캐비닛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을 틀어막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6달간 눈물로 닦아준 남편이었어요. 밤마다 곁을 지킨 남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남편은 멀쩡한 몸으로 신우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도준이 세희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저 여자 회사까지 정리되면 우리 둘이 멀리 떠나는 거야. 저 여자. 유진은 그 세 글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세희가 도준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어요. 근데 오빠, 유진 언니가 눈치 못 챘겠지. 눈치는 무슨. 그 여자 지금도 내 손 닦아주고 울고불고 난리야. 도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한 척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야. 세희가 까르르 웃음을 흘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유진의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도준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다 준비해놨어. 봉투 안에는 여권 2개와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죠. 유진의 눈에도 그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세희가 표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기는 저기 가서 낳자, 오빠. 그래. 아무도 우릴 모르는 데서. 두 사람은 마치 승리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유진은 캐비닛 안에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당장 뛰쳐나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가 화들짝 몸을 일으켰어요. 오빠, 누가 오나 봐. 나가볼게. 조심해서 가. 연락할게. 세희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벗어던졌던 산소 마스크를 다시 얼굴에 썼죠. 침대에 반드시 누워 눈을 감았어요.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도준님 상태 확인할게요. 간호사는 기계 수치를 살피고 링거를 갈아 끼웠습니다. 도준은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죠.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그제야 캐비닛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천히 침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척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대단하네, 정말. 유진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물기 대신 서늘한 기운이 어렸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시선을 떨궜어요. 세희가 흘리고 간 진주 귀걸이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 그걸 조용히 주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죠. 울어줄 눈물은 여기까지야. 유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곤 남편의 이마에 이불을 평소처럼 덮어줬어요. 늘 하던 그대로 아주 다정한 손길로요. 하지만 그 손길 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6달 동안 무너지기만 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참이었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또각또각. 세희가 남기고 간 것과 똑같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만 그 걸음의 주인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오전이었죠. 유진은 회사가 아닌 낯선 건물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설 탐정의 사무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책상 앞에 앉아있던 탐정이 자료 뭉치를 툭 내려놨어요. 유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탁드린 건요. 생각보다 훨씬 깊더군요.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탐정이 서류 한 장을 유진 쪽으로 밀었어요. 유진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훑어 내려가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세희, 그 여자 말입니다. 탐정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어요. 강도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남매가 아니라고요. 어릴 적 잠깐 입양됐던 아이였어요. 근데 파양당할 뻔했죠.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걸 강도준 부모가 서류를 손봐서 호적에 올린 겁니다. 유진은 말을 잃었어요. 시부모가 딸이라 부르던 그 아이가 실은 남이었다니요. 그럼 두 사람이 보시죠. 탐정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10대 시절의 도준과 세희가 찍힌 사진들이었죠. 남매 사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랬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유진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배신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말라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탐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장님 회사 돈 이상하게 새고 있더군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회사 돈이요. 재무팀장이 최근에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여러 번 찍었어요. 유진은 그 길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유진은 자기 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돈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항목에서 유진의 눈이 멈췄어요. 30억? 인테리어 자재값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받은 곳은 이름도 처음 보는 하청업체였죠. 그런데 그 회사로 들어간 돈이 곧바로 해외 어딘가로 넘어갔어요. 유진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건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사흘 전이었어요. 유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식물인간 행세를 한 거구나. 유진이 혼잣말을 흘렸어요. 돈 빼돌린 걸 덮으려고 의사까지 끼고서. 머릿속이 서늘하게 정리됐습니다. 남편은 아픈 게 아니라 숨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은 유진의 재산까지 세희에게 넘기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현관 쪽에서 삑삑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잠금 장치를 풀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몸을 낮췄어요. 책상 뒤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죠. 발소리의 주인은 재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두리번거렸어요. 네, 세희 씨. 지금 왔어요.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재무팀장의 통화 상대가 세희였던 거예요. 인감이요. 사장님, 인감 도장만 찾으면 됩니다. 재무팀장이 유진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남은 건물까지 대출로 넘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유진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죠. 하지만 유진은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재무팀장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헤집는 손, 통화 내용까지 전부 다요. 한참을 뒤지던 재무팀장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아, 짜증나네. 결국 그는 인감을 찾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무팀장이 툴툴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유진이 몸을 일으켰어요. 책상 아래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참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유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시부모와 세희가 모여 있었죠. 유진은 문을 열자마자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병원비에 회사 운영비까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유진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물론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세희가 입꼬리를 슬쩍 올렸어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다 보였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누가 살림을 그 모양으로 하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집을 팔든 뭘 하든 병원비나 대. 우리 아들 죽으면 내 탓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담으면서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유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병실을 나섰어요. 피해자 연기는 완벽했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유진의 앞을 막아섰어요. 서유진 사장님 되시죠? 유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종이 한 장을 슬쩍 들어 보였어요. 거기엔 낯선 계좌 번호들이 빼곡했죠. 강도준 씨가 숨겨둔 통장 내역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누구예요? 백태경이라고 합니다. 회계 일을 좀 하죠.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확히는 사기꾼들, 돈을 쫓는 사람입니다. 유진은 명함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강도준 씨한테 당한 게 사장님뿐만이 아니거든요. 태경이 서류를 마저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유진이 알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 돈 30억은 시작에 불과했죠. 태경의 고객들이 맡긴 투자금 50억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든 손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벌인 일은 상상보다 훨씬 거대했던 거예요. 이야기 좀 하실까요? 태경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쳤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술집 아니었죠. 유진과 태경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태경이 서류 한 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도준이 병원 의사한테 넘긴 돈입니다. 유진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가짜 진단서 값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 병동 책임 의사한테 큰 돈이 들어갔어요. 유진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킨 대가였던 거예요. 남편도 세희도 그 의사도 다 한통속이었네요. 유진이 낮게 뇌까렸습니다. 태경이 서류 한 장을 새로 꺼냈어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죠. 저는 제 고객들 돈을 찾아야 하고요. 태경이 유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은 회사랑 재산을 지켜야 하죠. 손잡으면 둘 다 됩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곤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죠.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의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첫 상대부터 정하죠. 태경이 술잔을 살짝 밀어놨습니다. 사장님 회사 안에 있는 쥐새끼요. 재무팀장.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어요. 마침 좋은 미끼가 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유진은 재무팀장을 대표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그럴듯한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죠. 팀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큰 나라 사업을 하나 따냈어요. 곧 목돈이 들어와요. 재무팀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이제 회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재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뭔가 다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재무팀장이 허둥지둥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죠. 세희 씨, 큰일 났어요. 지금 회사 망하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목돈 들어온답니다. 계획 좀 미룹시다. 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재무팀장은 몰랐습니다. 환풍구 안쪽에 작은 도청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요. 태경이 미리 심어둔 것이었죠.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유진의 컴퓨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실에서 그 소리를 듣던 유진이 눈을 감았어요. 딱 걸렸네. 유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재무팀장을 올가맬 카드가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 태경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도준이 나라 밖에 숨겨둔 재산의 경로를 쫓았어요. 이곳저곳 흩어놓은 돈줄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죠. 유진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들 명단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조용히 캐나갔어요. 수사망이 좁혀지는 걸 도준과 세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도 병실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오빠, 유진 언니 회사 넘어가면 얼마나 남을까? 세희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넉넉하지. 우리 셋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도준이 낄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죠. 화분 잎사귀 사이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컷 웃어도. 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술잔 곧 독이 될 테니까. 며칠 후 태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강도준이 돈 옮기려는 날짜요.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예요?
곧입니다. 나라 밖으로 완전히 세탁하려는 거죠.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돈을 가로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가 되죠. 유진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돈에 손대지 말아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라에 전부 일러 바치는 거예요. 태경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어요. 제 생각이랑 같으시네요. 유진은 곧바로 서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중과 시댁 식구들이 몰래 사둔 부동산들, 그 재산을 꽁꽁 묶어버릴 신청서를 잔뜩 준비했죠. 돈줄이 끊길 위기라는 걸 시댁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크게 열겠다고 나선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 연회장을 잡았죠. 호화로운 초대장이 여기저기 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잔치 비용은 내 카드로 긁어라. 유진은 수화기를 든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유진이 순순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끄는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죠. 거기서 다 터뜨려주지. 모두가 모이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릴 참이었습니다. 태경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잔치가 열릴 호텔 연회장을 미리 찾아갔습니다. 큰 화면과 음향 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접근했죠. 넉넉한 돈으로 그 사람의 협조를 얻어냈어요. 이제 그날 화면과 스피커는 유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초대 손님 명단도 손봤어요. 시아버지가 아는 유력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도준에게 돈을 떼인 태경의 피해자들까지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을 써서 조용히요. 자리를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잔치 당일 저녁이 왔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시댁 식구들이 늘어섰습니다. 세인은 가문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서 있었죠. 목과 손목엔 값비싼 보석이 번쩍였어요. 턱을 한껏 치켜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연회장에 들어섰어요. 일부러 낡은 정장을 걸치고 얼굴도 초췌하게 꾸몄죠. 수척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안쓰러운 시선이 유진에게 쏟아졌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요. 하지만 그 낮은 걸음 속에는 칼이 숨어 있었어요. 곧 이 화려한 잔치상이 뒤집힐 예정이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화려한 상차림에 은은한 음악까지 흘렀죠. 세희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언니, 그 옷차림이 뭐야? 이런 자리에. 세희가 유진의 낡은 정장을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오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옷도 못 챙겨 입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어요.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조용히 숙였죠. 됐어. 아픈 남편 둔 아내가 오죽하겠어. 세희가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어요. 유진은 숙인 고개 아래로 눈을 빛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됐어요. 곧 성대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 화면에 시아버지의 축하 영상이 떴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이 흐르며 잔잔한 음악이 깔렸죠. 바로 그 틈을 타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옆 어두운 통로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태경은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죄를 담은 자료를 관계기관으로 보냈어요. 돈이 넘어가기 직전 모든 계좌가 묶이는 순간이었죠. 태경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동결 완료. 이제 도망갈 돈은 한 푼도 없어. 태경이 유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통로에 선 유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축하 영상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찌지직 귀를 긁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졌죠.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깜깜해진 화면 위로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식물인간이라던 강도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세희를 끌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어 스피커에서 세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심장 뛰기 시작했어. 도준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손님들이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여기저기서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도준이 의사와 만나 뭔가를 주고받는 장면. 세희와 돈을 세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나왔죠. 시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진 채 뒷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휘청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꺼, 당장 꺼.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화면을 가리려고 손을 허우적거렸죠. 그러다 한복 치맛자락을 밟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쏟아졌어요. 세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세희가 소리치며 출구 쪽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문 앞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태경이 초대한 피해자들이 겹겹이 서 있었죠. 세희가 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바로 그때 유진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초라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그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제 남편은 아프지 않았어요. 다 연기였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저 사람들 투자금까지 삼켰어요. 유진이 세희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와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였고요. 세희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언니가 다 꾸민 거야. 꾸몄다고. 유진이 서늘하게 되받았습니다. 그럼 저 영상도 내가 만든 거니? 세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진의 폭로가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죠. 유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예요. 경찰이 곧장 재무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재무팀장이 사색이 된 채 끌려나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밤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찍은 영상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가짜 환자 남편과 시누이의 불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이야기였어요. 병실에 숨어있던 도주는 다급해졌습니다. 더는 환자 행세를 할 수 없었죠. 한밤중을 틈타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도준과 세희는 도망칠 돈부터 챙기려 했습니다. 숨겨둔 통장에 접속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잔액은 전부 묶여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 왜 돈이 안 빠져? 도준이 화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세희도 새파랗게 질렸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궁지에 몰린 도준은 반격을 노렸습니다. 태경의 뒤부터 캐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태경이 얽혔던 껄끄러운 일을 찾아냈죠. 도준은 그걸 무기로 은행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유진 회사로 가는 새 대출을 전부 막아버렸어요. 갑작스레 돈줄이 끊긴 유진의 회사.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자재값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부도 위기가 코앞으로 닥친 거예요. 유진이 임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여는 사이였어요. 회사 로비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세이였죠. 배가 불룩한 임산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기자들까지 여럿 데리고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억울해요. 세이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냈어요. 그 영상 다 가짜예요. 언니가 조작한 거예요. 세이가 배를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애 가진 죄밖에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진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세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나가. 유진이 낮게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이가 갑자기 몸을 휘청였어요. 그러곤 스스로 바닥에 쓰러졌죠. 머리를 감싸 쥐고 배를 붙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언니가 날 밀었어.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세이를 향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이의 입가에 아주 잠깐 미소가 스쳤죠. 유진만이 그 미소를 보고 있었어요. 세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였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미리 돈을 받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세이가 쓰러지는 장면만 집중해서 찍었어요. 각도를 교묘하게 틀어서요. 마치 유진이 세이를 밀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악독한 본처가 임신한 시누이를 폭행했다는 제목이었어요. 세이는 병원에서 유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죠. 어제까지 유진을 동정하던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저럴 줄 알았어. 독한 여자네. 임산부를 밀다니 사람이야. 유진의 회사 앞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넷에는 유진의 신상이 올라왔어요.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죠. 유진은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간 유진은 답답했어요. 세이의 몸에 난 멍자국이 증거로 나왔죠. 돈 받은 목격자들이 거짓 증언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 여자가 밀었어요. 유진은 꼼짝없이 가해자로 몰렸어요. 당장 유치장에 갇힐 판이었죠. 저는 밀지 않았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이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형사가 팔짱을 끼며 되물었어요. 유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태경은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유진을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로비 곳곳에 달린 카메라 원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엔 그 순간이 찍혔을 거야. 태경이 화면을 하나하나 넘겼어요. 수십 개의 각도를 밤새 뒤졌죠. 그러다 마침내 한 화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로비 천장 구석의 카메라였어요. 세이가 스스로 몸을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진은 세이 근처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태경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태경은 곧장 그 원본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편집 하나 없는 진짜 영상이었죠. 형사가 화면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거 저 여자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 유진은 그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사로 돌아온 유진을 기다린 건 텅 빈 사무실이었죠. 직원들이 짐을 싸서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빼고 나가는 뒷모습들. 유진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경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유진의 손에 쥐어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은행 쪽부터 정리하죠.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 짧게 말했어요. 태경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도준이 협박했던 은행 사람들을 역으로 찾아갔죠. 그들이 저지른 뒷거래 장부를 손에 넣었어요. 당신들 약점
내가 다 쥐고 있습니다. 태경의 말에 은행 사람들은 벌벌 떨었죠. 결국 유진 회사의 대출이 다시 풀렸습니다. 첫 번째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긴 거예요. 한편 도준과 세희는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웅크렸죠. 유진 언니 회사, 이번엔 진짜 무너뜨리자. 세희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래, 끝장을 봐야지. 도준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준이 세희의 가방을 뒤지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죠.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기록 어디에도 임신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세희는 애초에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가짜였죠. 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나 속인 거야. 도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세희는 오직 돈을 나눠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도준을 소나기에 쥐고 흔든 거죠. 그 사실을 안 도준의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같은 시각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저런 짐승들한텐 딱 하나야. 유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거. 유진과 태경은 새로운 판을 짰어요.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동원했죠. 모텔 근처에 소문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세희를 버리고 혼자 도망친다더라. 이 말이 세희 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며칠 뒤 세희에게 종이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배 타는 사람 명단이었죠. 거기엔 도준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 자리만 예약돼 있었습니다. 세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죠. 오빠가 나만 두고. 같은 시각 도준의 휴대전화에도 문자가 왔어요. 세희가 유진에게 돈 절반을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유진과 태경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갈라진 두 사람에겐 독이 됐어요. 좁은 모텔 방 안.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도준이었어요.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도준이 가짜 초음파 사진을 세희 얼굴에 던졌습니다. 애는 무슨 애야? 다 거짓말이었잖아. 세희도 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 자리만 적힌 배표를 흔들어 보였죠. 그러는 오빠는 나 버리고 혼자 튀려고 했잖아. 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신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사기꾼아. 너야말로 나 이용만 했지. 말다툼은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낡은 모텔방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죠. 낡은 모텔방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했어요. 말싸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죠. 세희가 가방 속에서 호신용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뿌린다. 세희의 손이 떨렸어요. 도준은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죠. 컵이 벽에 부딪혀 요란하게 깨졌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도준이 소리쳤어요. 세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악을 썼죠. 그러다 세희가 작은 물건 하나를 움켜쥐었어요. 도준의 모든 죄가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오빠도 끝이야. 세희가 그걸 창밖으로 던지려 했어요. 도준이 다급히 세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실랑이를 벌였죠. 한참을 밀고 당긴 끝이었어요. 결국 도준이 그 물건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세희가 분해서 발을 굴렀죠. 내놔. 그거 내 거야. 웃기지 마. 이건 내 목숨줄이야. 도준이 물건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시각
유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건너편 건물에 있었죠. 성능 좋은 망원 장비로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유진의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넘어왔어요. 유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실컷 싸워라. 그동안 잘도 짜고 놀았으니까.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어요. 이윽고 유진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어요. 모텔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일부러 상황을 부풀려 알렸습니다. 잠시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모텔을 에워쌌습니다.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죠.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경찰이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방 안은 물건들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이었죠. 도준과 세희가 엉망이 된 채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숨을 헐떡였어요. 경찰이 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었어요.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도준이 세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세희도 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가짜 환자 노릇했어요. 경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두 사람은 취조실로 나란히 넘겨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 앉았어요. 옆방에 서로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요. 먼저 입을 연 건 도준이었습니다. 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속셈이었죠. 세희가 다 꾸민 겁니다. 임신도 가짜였어요. 도준이 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모텔에서 기어이 챙긴 바로 그 물건이었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 여자가 벌인 짓들이. 세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형사에게 종이 뭉치를 토해냈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 돈 빼돌린 서류예요. 세희가 이를 악물었죠. 의사 매수한 통화 녹음도 제가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무너뜨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살 길을 찾겠다고 상대의 죄를 낱낱이 까발렸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덫이 됐습니다. 서로가 뱉어낸 말들이 완벽한 증거가 된 거예요. 횡령이며 사기며 거짓 고소까지. 두 사람의 죄가 서로의 입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이것 참 알아서 다 풀어주네. 둘 다 잡아넣기엔 충분하고도 남아. 여기에 태경이 그동안 모은 자료가 더해졌어요. 강도준이 회사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흐름이었죠. 거기에 유진이 병실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합쳐졌습니다. 몰래 담은 두 사람의 미래 영상 말이에요. 돈의 흐름은 태경이, 관계의 증거는 유진이 쥐고 있던 셈이었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렸어요. 두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경은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소식을 흘렸죠. 언론에 조용히 자료를 뿌렸습니다. 곧 세상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가짜 임산부 폭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거죠. 전부 세희가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거대한 재산 가로채기 사기극이었어요. 유진을 향하던 비난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죠. 사람들은 도준과 세희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었네.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어이가 없다. 여론은 완전히 유진 편으로 돌아섰어요. 검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준과 세희는 호송차에 나란히 올랐어요. 그 와중에도 서로를 노려봤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세희가 도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애초에 네가 날 속였잖아. 도준도 지지 않고 맞받았어요.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시부모가 나란히 경찰에 불려갔죠.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 회사의 재무팀장까지 엮여 들어갔어요. 한 통속이었던 이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거예요. 다만 시부모는 조사만 받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죄를 덮어준 값은 언젠가 치를 몫이었어요. 그 시각 유진은 회사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라디오를 켜뒀죠. 뉴스에서 이 모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유진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곤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6달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죠.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요. 가장 큰 산 하나는 넘긴 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다 드러난 뒤였어요. 몇 달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죠. 드디어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유진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죠. 취재진의 카메라도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호송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포승줄에 묶인 도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경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그 앞을 막았어요.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죠. 태경이 쫓은 돈의 흐름이 뼈대를 세웠어요. 거기에 유진이 병실에서 담은 영상이 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이 취조실에서 서로 고발한 기록까지 더해졌죠. 돈줄과 미래, 자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강도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환자 행세를 하며 큰 돈을 빼돌렸다.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이어 판사가 세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강세희. 거짓 임신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 고소까지 했다. 판사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세희가 자리에서 휘청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사만 받고 풀려나 재판을 지켜보던 참이었죠. 안 돼. 우리 애가 무슨 죄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세희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급히 시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결국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죠. 눈물도 웃음도 없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유진이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카메라 세례가 쏟아졌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비된 차에 조용히 올라탔죠. 태경이 그 뒤를 따라붙었어요. 기자들을 막아서며 유진을 지켰습니다. 차 안에 앉은 태경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돈 찾는 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빼돌린 돈을 되찾게 됐죠. 그중 대부분이 유진의 회사로 돌아왔어요. 태경의 피해자들도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유진은 그 돈으로 밀린 빚을 다 갚았어요.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되살아났죠. 은행들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회사부터 새로 다잡았어요. 배신했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내보냈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조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사이 도주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같은 방에 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도주는 매일 꾸준히를 도맡았습니다. 한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세이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임신 행세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어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죠. 식사 때마다 이리저리 밀려났습니다. 세이는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기 일쑤였어요. 시부모의 처지는 더 처참했습니다. 자식들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재산을 다 날렸죠. 살던 집까지 넘어갔어요. 두 노인은 낡은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끼니를 잇기 위해 폐지를 주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유진의 고급차가 어느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비탈진 길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들이 보였죠. 바로 시부모였어요. 유진이 창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두 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유진의 차를 알아봤습니다. 예, 유진아. 우리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며 다가왔어요. 유진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기를 모질게 몰아세우던 손이었죠.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올렸어요. 그러곤 미련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를 시어머니가 멍하니 봤죠. 유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중과의 이혼이 확정된 서류가 들어 있었죠. 유진은 그걸 꺼내 문서 파쇄기에 넣었어요. 드르륵 종이가 잘게 갈려나갔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가 그렇게 갈려 사라졌죠. 유진은 남은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넓은 유리창 밖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유진은 한동안 그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유진의 얼굴엔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배신감도 눈물도 다 씻겨나갔죠. 오직 단단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조용한 각오였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유진의 회사에 다시 봄이 찾아왔죠. 한때 무너질 뻔했던 회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업계에서 다시 첫손에 꼽히게 됐어요. 로비는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죠. 그날은 회사가 새로 단장한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유진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죠. 한 손에 잔을 든 유진의 얼굴엔 여유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함께 가요. 직원들이 우렁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잔치가 끝난 뒤였어요. 태경이 유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이제 제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태경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죠. 유진이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태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헤어짐이 아쉬운 기색이 스쳤죠. 태경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진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늘 서늘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죠. 백태경 씨. 유진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태경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정식 계약서였죠. 우리 회사, 돈 관리할 사람 자리가 비었어요. 유진이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 백태경 씨가 맡아줬으면 해요. 태경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잠시 유진과 계약서를 번갈아 봤죠. 이윽고 태경의 입가에 여유로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평생 다녀도 나쁘지 않죠. 태경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곤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을 맞잡았죠. 전쟁 같던 시간을 함께 견딘 손이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능력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유진이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새일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를 더 큰 무대로 키울 계획이었죠. 머리를 맞대고 열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교도소였어요. 차가운 방 안에 도준이 앉아 있었죠. 낡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옛날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유진이 밤마다 손을 닦아주던 기억도요. 도준의 눈가에 뒤늦은 물기가 맺혔죠. 이제와 후회 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세희도 다르지 않았어요. 운동장 구석에 홀로 웅크렸죠.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어요. 헛된 욕심이 부른 결말이었죠. 시부모도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 언덕길에서 수레가 엎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쏟아진 폐지를 주섬주섬 주었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모질게 대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두 노인은 빗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동안이었어요. 유진의 회사는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큰일들이 연달아 들어왔죠.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원들 대우를 크게 늘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단도 세웠죠. 집을 고쳐주는 봉사단체였어요. 자기가 받은 아픔을 좋은 일로 갚는 셈이었습니다. 재단을 처음 여는 날이었어요. 유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섰죠. 카메라 불빛이 유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제 유진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죠. 태경이 단상 아래에서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걸렸어요. 유진이 복수에 갇히지 않아서였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유진이 가볍게 물었죠. 글쎄요. 따끈한 국밥 어때요? 태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범하고 편안한 이야기였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웠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어둠은 말끔히 걷혔어요.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넓은 대표실 창밖으로 도시가 반짝였죠. 유진의 얼굴에 눈부신 미소가 번졌어요. 길고 힘겨웠던 싸움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유진은 완전한 자유를 손에 쥐었죠.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달을 눈물로 남편의 손을 닦던 유진은 결국 눈물 대신 냉정함을 택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판을 짰고 소리치는 대신 증거를 모았죠.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던 순간에도 유진은 끝내 자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유진은 새로운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빼앗겼던 것들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유진이 이긴 건 남편도 신우이도 아니었어요. 무너지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였죠. 세상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긋는 용기. 그게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유진 같은 단단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